개념 미술 등 개념 미술 등을 조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작가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로이 폭스 리히텐슈타인이라고 아마 이 도트로 유명한 작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의 이 팝아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로이 폭스 리히텐슈타인은 미국의 팝아티스트고요. 이 사람은 이런 청동, 철판에 이런 에나멜로 채색한 조각 사용을 많이 했고요. 1970년대에 이 추상적인 구상에 접근해가지고 이름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960년에 이 만화를 주제로 해서 이런 그 망점이요, 도트, 점점점점 하는 그런 그 작품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제 화가가 됐죠. 이 사람은 이 뉴욕의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평온한 유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 재즈에 아주 심취할 정도로 재즈 애호가였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미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이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오하이주 주립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이 미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추상 표현주의 그림을 그리다가요. 1960년 그때부터 이 만화를 그린 최초의 이 팝 화가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의 그런 만화에 이런 그 팝 회화들을 그리면서 굉장히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5년간 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전업으로 이제 작가의 길로 이제 간 거죠. 1770년대부터는 이 채색된 브론즈 조각을 시리즈로 제작도 했고요. 또 앤디 워홀과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 팝아트의 창시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도트로 유명한 화가죠. 이게 이제 우연히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아들의 생일 선물로 미키 마우스를 이제 그려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려주다가 작품 구상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점점점 망점 이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에 리텐슈타인은 뉴욕타임즈에 미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예술가 중 하나라고 지목되는 수모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화가들은 그 당시에는 뭐 망신이다, 뭐 이거는 이 그림이 아니다, 작품이 아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더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 리텐슈타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형편없는 예술가라고 평을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작품을 수없이 했죠. 그래서 작품 주제는 크게 이 로맨스와 전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런 만화책에서 나오는 소녀용 순정 만화와 소년용 전쟁 만화 이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작품 속에서 당연하게 묘사되었던 이 꽝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권총으로 꽝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용맹한 주인공이 마침내 적군을 물리치는 절정의 순간 모든 소년이 손에 땀을 쥐고 열광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묘사한 듯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대표적인 팝아트 미술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만화의 그런 장면들을 캔버스로 옮긴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만화를 이것들을 하나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앤디 홀과 함께 이 팝아트의 대표적인 화가로 신문 연재의 이 통속인 이 만화를 캔버스로 확대해서 그린 작품으로도 유명한 화가입니다. 만화가 가치는 단순하지만 이런 강렬한 선, 단순화된 이런 색감, 이런 표현력을 일체로 색까지를 가지고서 표현을 했던 화가죠. 리히텐슈타인의 이름은
리히터스타인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 영어식 발음으로 읽었을 때의 일이고 독일식 발음상 그의 이름은 리텐슈타인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팝아스트, 특히 만화, 밴데이 도트를 예술 분야에 도입한 최초의 작가예요. 그리고 작품 스타일은 이런 미니 마우스를 좋아했던 아들을 위해서 작가가 그려준 이 만화, 그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 만화를 그 당시에는 이제 만화가 굉장히 질이 낮은 문화라고 천대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질 낮은 문화, 뭐 단순한 재미를 위한 분야였던 이 만화를 예술로 승화시킨 리히텐슈타인은 단순화된 그런 형태, 뚜렷한 그런 윤곽성, 이것들이 특징인 미국 만화를 기계적인 인쇄 방식의 망점으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흑백과 더불어서 밝은 원색으로 제작된 그의 작품에는 대사가 적혀진 말풍선 같이 등장하기도 해서요. 전쟁,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만물 물증주의에 대한 비판, 인간의 관계사랑과 같은 주제를 많이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미디어인 만화를 통해서 가장 미국적인 모습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가 이 리히텐슈타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이렇게 다 망점들로 되어 있어요. 도트처럼. 도트가 망점이죠. 예. 그래서 만화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 또 이 그 리히텐슈타인의 특징은 이런 말풍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이 말풍선이 최초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작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 거의 작품들이 이런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쾅 하하하 하는 것들이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게 이 리히텐슈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화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발상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작품이 원래 이미지에 가까울수록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더 위협적이고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작품에 이렇게 도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아톰 랜더 스페이스 그래서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한 자연 풍경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벌써 디자인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 기법과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리히텐슈타인의 특징은 이렇게 선명한 검은 선들을 이렇게 테두리를 칩니다. 이렇게 모든 그림에 이렇게 테두리가 검은 선으로 검은색 테두리와 형태를 메꾸는 이런 점들이요. 도트, 밴데이 점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그가 직접 드로잉하고 채색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멍이 뚫린 판을 사용해서 색점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담담하고 냉철한 시각으로서 어떤 주관도 들어가지 않는 시각으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매스미디어 방법으로 미국과 미국인의 이런 전형적인 이런 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요. 이게 전쟁 중에 경제와 호황을 하자 이 시골에 있던 청년들은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그런 인구의 분포로 인해서 한 세기 동안 문제가 된 게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이비붐으로 인한 그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서 소비가 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많이 늘게 되었겠죠. 나중에는 20대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지금은 또 고령화가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러서요. 예, 그래서 소련의 그런 원자력 무기 개발로 미국인들은 온통 반공산주의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또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게 되며 그 당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는 시기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제 이제 호황을 이루게 되자 이제 전쟁 중에 이 청년들이 도시에 오니까 이런 타임즈에도 이런 도트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광고와 신문 잡지, 음식, 의식주, 가전제품, 영화 스타들,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탑스타, 유명 인사, 만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1965년 작품인데 maybe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는 아파서 스튜디오를 비우지 못하는 걸 거야. 연인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초기에는 예술 쪽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점차 넓어져서 이런 상업적으로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밴데이 점이에요. 이게 밴데이 도트는 이 프린팅 관영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러스트 작가이자 프린팅 작가인 벤데민 헨리데이 주니어라고 1879년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색감과 시각적인 이런 착시감이 필요한데 이때 작은 색 점들이 촘촘히 배치되어서 겹치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1950년에서 1960년대 만화책들은 이러한 밴데이 도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MYK 이 네 가지 그래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것들을 가지고서 그림자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혼합으로 초록, 보라, 오렌지 그리고 밝은 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데이 점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그죠? 행복한 눈물 다층적 감정을 가진 만화 그리고 만화 특유의 쿨한 이런 표현 방법이 갖는 긴장감이 나를 매료시킨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물은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쁠 때 생겨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그림 속의 이 여인에게서 무언가 슬프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가슴 벅찬 행복과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기분 좋은 이런 아우라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이 그림 속의 여인이 오랫동안 사랑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아픔 시기를 거친 후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에 대한 설렘과 기쁨 때문에 행복의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겠죠. 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팝아트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는 에로티시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소비 사회에서의 현실을 반영한 이 팝아트는 매스미디어의 이런 통속적인 주제, 이 사랑과 성을 통해서 진실된 그런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찾고자 하였고요. 또 하나는 도구화된 이런 성과 상업화된 성표현으로 진정한 에로티시즘의 의미를 환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팝아트가 에로티시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대량 소비, 즉 이 상업적 전달 메시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이런 섹스와 매력을 강조하여 인체와 젊음을 개방하고 노출된 그런 윤곽선으로 이런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새로운
에로티시즘으로 탄생시켰다. 이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터링과 그라피토 기법입니다. 이 민속적 음인, 이 성조기나 표적 등을 사용해서 자극적이며 선명한 효과로 디자인 요소인 이런 대칭과 균형을 강조하고요. 또 화면에 이런 문자와 숫자 등의 기호를 사용한 이 팝아트는 날카롭고 선명한 효과로 비개성적이고 반감정적인 차디찬 기계적인 감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로피토란 이 고대의 건축물에 당시 사람들이 남긴 이런 낙서, 그림, 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팝아트 작가들에 의해서 하나의 기법으로서 작품에 활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아상블라슈 또한 이 전유 예술로서의 표현들이 있었어요. 가치를 무너뜨리고 이전에는 작품의 소재가 사용치 않던 일상생활 주변의 그런 기성 이미지에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선택하는 새롭고 전위적인 시도와 재래의 조각이나 해야 기법에 반대하는 이런 아상블라슈의 표현은 팝 아트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상블라슈는 이런 신문이나 잡지 등 이런 종이를 찢어 붙이는 이 약간의 이 콜라주에서 발전한 다른 오브제나 폐품을 모아서 부착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소재를 무한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가능성을 부여하였고요. 각 단편들의 의미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의 작품을 창조하는 유기적인 형성을 암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일상적인 오브제를 소재로 포함시켜서 이것들을 조형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키네틱 아트를 보겠습니다. 키네틱 아트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움직이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 키네틱 아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이 키네틱은 물리적인 용어로는 이런 운동, 동적인 이런 뜻으로 움직이는 예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활발해진 이런 미술 표현의 하나로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작품 속에 움직이는 부분을 표현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 미래파와 다다이즘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 작품의 대부분이 이런 조각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또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형태의 구조에 따라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형태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이런 모빌 그리고 시각적으로만 움직이는 이 옵아트도 키네틱 아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빛 자체의 소재로 하는 라이트 아트와 결부되기도 합니다. 키네틱 아트의 특징을 보면요. 움직이는 미술이라는 뜻의 키네틱 아트입니다. 작품의 대부분이 이 조각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 아트, 홀로그래피, 라이트 아트 등 이런 첨단 기술로 접근하는 미술가들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의 운동에서 그 역량에 의한 여러 효과와 결과에 주안점을 두는 키네틱 아트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칼더라는 사람은 이 몬드리안, 호안 미로, 한스 아우프, 마르셀 뒤센과 사귀면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가입니다. 이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그는 이 알렉산더 칼더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것들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움직이는 조각, 모빌이었던 것입니다. 모빌이라는 용어는 이 디샹이 붙여주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덕분에 모빌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이런 형태와 구조, 균형 감각에 대한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고요. 그의 대표작은 대부분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미세하게 움직이게 고안되어 있어서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이 관조자가 아닌 작품의 움직임을 직접 이끌어내는 이런 참여자로 변화시키는 의의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관람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바람과 같은 공기의 변화로 인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형상이 바뀌는 자신의 모빌 작품에 대해서 칼더는 4차원적 드로잉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름이 나기도 했었고요. 또 1960년대 이후에는 대형 종각붐이 일면서 그의 작품들은 비행장이나 미술관, 광장 등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 칼더가 만든 작품이 모두 움직이는 모빌은 아닙니다. 칼더는 이런 건축물이나 공공장소, 야외에 어울리는 그런 고정된 형식의 거대한 조각품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칼더의 작품들은 본 예술가 아르프의 움직이는 표현한 이 모빌과 반대되는 스테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칼더의 작품을 구분짓는 미술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칼도의 스테빌은 육중하고 거대한 규모의 특유의 날렵한 형태 처리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자아내며 현대 건축물과 경쾌한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 칼더가 만든 이런 작품입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알렉산더 칼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뭐 초창기에 만들었겠죠. 이 모빌이라고. 일종의 오브제로서 정제되고 복잡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이 형태의 조화로운 균형과 선, 색채라는 요소들을 통해서 회화적인 기능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차원적 드로잉, 조각을 대자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최초의 이런 모빌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플라밍고는 모빌이 아닌 이 스테빌 작품, 우리가 이제 모빌과 스테빌 두 가지를 이 알렉산더 칼더는 이제 구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빌 작품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고정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를 결합해서 만든 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빙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년대하고 70년대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작가로 많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지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키네틱아트는 움직이는 미술이라는 뜻으로 작품의 대부분이 이 조각의 형태, 운동감을 표현하거나 실제로 운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야외 공간에 많이 설치되고 현대 건축물과 더불어서 랜드마크의 상징으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오바트 미니멀리즘입니다. 이 오바트는 1960년대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닌 그 기원은 독일 바우하우스 작가들, 미국 오바트 미술을 이끈 화가 조셉 엘버스는 이 바우하우스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바트는 이런 기하학적 추상 미술의 한 흐름이라고 보고요.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눈의 착시 현상을 불러키는 것이 오바트입니다. 대표 화가는 이 영국의 라일리, 독일계 미국인 화가 조셉 엘버스, 바자렐리 요 두 사람, 요 세 사람이 유명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조셉 엘버스와 바자렐리를 두 사람은 아주 굉장히 많이 알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일리의 작품은 이제 이렇게 점점 들어가고 점점 나오는 이런 착시의 이런 효과를 했죠. 엘버스의 작품은 이렇게 면으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음은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이런 시각 예술에서 출현해서 음악, 건축, 패션, 철학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화와 조각 등 분야에서는 이런 대상의 본질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경향으로 나타냈고요. 그 결과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해서 기하학적인 뼈대만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의 미술 작품이 이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작품들은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세상에서 질서와 통제를 부여하고자 자기들 내면의 절박함과는 대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 금욕주의 철학, 종교적인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멀리즘의 특징은 이런 단순함과 감결함 이런 것들을 추구했고요. 비개성적인 엄격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재료를 사용을 했고요. 단순, 명백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반복해서 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 순수성, 조용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의 작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저드입니다. 이 저드는 미니멀 아트 미술가이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입니다. 이 헤어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수한 오브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 오브제를 캔버스 표면과 형태 그리고 색채의 본질적인 단위로 관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부터 이 3천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채색된 나무와 이런 금속의 단순한 입체들, 즉 상자들을 제작하였는데 이 상자들은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해서 형태를 띄었다고 합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어떤 모양의 물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반복적인 그리고 단일화된 이런 무감정한 그의 작품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작품의 큰 특징은 유계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다 똑같은 모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단순한 명백한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적인 것. 하나의 조각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실제적인 재료로 물질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이고요. 사각형 중간중간의 여백은 작품이 점유하는 공간에 대한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의 작품은 그냥 사물이 아니라 특수한 사물이므로 보는 이와 주변 공간에 특별한 그런 감상과 조화를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은 그 자체의 고유한 생명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널드 저드는 이 미국의 미니멀 아트의 미술가이기도 하고 이론가이기도 하고 헤어와 조각의 경관을 넘나드는 특수한 오브제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 오브제를 캔버스 표면의 형태, 색채의 본질적인 단주로 간주했던 작가입니다. 1920년대 초부터 3차원 오브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채색된 나무, 금속의 단순한 입체물, 즉 상자들을 제작해서 가로 세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서 배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어떤 모양의 물체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반복적인 단일화, 무감정한 그 작품들의 탄생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준 것들을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큰 특징은 일객성이 없다는 것.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 보든 다 똑같이 보이는 점이 그 도널드 저드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처드 세라라는 사람은 이 미니멀리즘의 조각가입니다. 초기에는 이 창작의 과정 자체를 중시한 이 과정 미술을 선보이다가 이후에는 철을 재료로 특정 장소에 설치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공간과 시간, 맥락 속에서 조각의 의미를 찾는 실험적인 그런 작품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니멀리즘이 유행이 됐고요. 내용은 자기 표현은 곧 예술이라고 하는 종래 예술 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극단적 간결성과 기계적인 엄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하학적인 예술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특징은 최소한의 예술, 최소한의 단순화된 있는 그대로의 양식, 큰 색면, 단순화된 형체, 패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헤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철이 가진 이 세레나의 작품, 이 철이 가진 속성을 변화시키는 이 작업, 철이 거칠고 강한 느낌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색다른 방법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고 해요. 서로 기댄 채 중력에 의해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조각물이는 오로지 자신의 무게로만 지탱하고 선 거대한 철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 조각의 의미를 찾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대담한 실험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만을 표현함으로써 현실과 작품의 괴리가 최소화되어서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운동으로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해서 기하학적인 뼈만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의 미술 작품입니다. 다음은 플렉서스입니다. 플렉서스는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전위 운동입니다. 플렉서스는 변화, 움직임, 흐름, 이런 나티언에서 유행이 됐고요. 삶과 예술의 조화를 가치로 내걸고 출발한 이 플렉서스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나타났고요. 어느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콘서트와 이벤트, 출판물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면서 장르의 경과를 넘나드는 탈장르적인 예술운동에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예술을 장려하는 한편 문화, 사회, 정치적인 혁명의 토대를 한데 융합하여서 하나의 방향과 움직임을 정립해서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한데 녹이고자 했고요. 작가 스스로를 작품에 융합시킴으로써 스스로 작품이 되는 작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절로 구성되는 것을 추구하는데 모든 예술적인 의도는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성격, 부자연스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 인생이 아닌 반예술,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많은 미술 형식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그런 회화적이고 개방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적이고 시 공간을 강조하는 개인적 경향으로 바뀌었고요. 이는 음악과 시각 예술, 무대 예술과 시 등 다양한 예술을 융합한 통합적인 예술 개념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렉서스의 특징은 삶과 예술의 조화를 가치로 보고요. 어느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 예술적인 성격으로 현대 예술에 많은 영향을 준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렉서스 작가에서는 이 마키우나스라는 이 행위예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오노요코라고 행위예술과 개념미술에 현대미술에 영향을 끼친 일본의 전위예술가 겸 음악가입니다. 이 오노요코는 1964년 나신이 될 때까지 관객에게 가위로 옷을 자르게 하는 이 자르기 퍼포먼스를 명성했다고 해요. 그리고 66년 비틀즈의 존 레논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 둘이 만났을 때는 둘 다 가정에 있는 상태로 사실상 불륜 관계였기 때문에 주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참여예술입니다. 이 존경과 명성을 얻는 프로젝트예요. 소원을 빌어서 그것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나뭇가지에 묻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소망나무. 다음은 요셉 보이스입니다. 독일의 퍼포먼스 예술가죠. 사회구조의 억압을 제거하는 유일한 힘을 미술로 보는 유토피아적 미술관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통적인 재료들과 의례적인 행위로 특징적인 작품들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와 사회문화를 항상 미술과 연결시켰습니다. 모든 것은 시공간을 통해 사회적인 조각으로 통합시키려고 하고 이 확장된 미술 개념을 통해서 현대인의 항폐하고 비인간적인 삶과 사회를 치유하고자 했고 개념미술, 행위예술, 환경미술을 비롯해서 독일의 신표현주의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한국 백남준 작가와 절친관계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낡은 의자 위에 삼각형으로 잘린 지방 덩어리. 지방은 기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한다. 지방이 가진 변화와 전환의 특징을 치유와 생명의 의미로 연관시켰습니다. 지방이 녹아 형태가 변하는 것, 규칙에서 불규칙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정형에서 무정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백남준 씨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죠. 이 사람도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이지만 선구자이고 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술에 대한 정의와 표현의 범위를 확대시켰죠. 자유자재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를 개발하고 음악과 신체에 관한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 일본에서 음악사와 미술사를 공부했고요.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독일의 아방가르드 작곡가 존 케이지의 영향을 받아서 블랙서스 그룹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을 통해 가지고 전 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고 이에 기술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브라운관이 캠퍼스를 대신할 것이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라고 말한 그의 어떤 이데아를 설정하는 구상 미술이 아닌 그때그때 변하는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했던 거죠. 영원한 것은 없고 그러기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렉서스는 흐름, 변화,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이 예술의 개혁의 흐름을 주입시켜야 하고 살아있는 예술, 반예술적인 예술을 발전시켜서 한다고 합니다. 삶과 예술의 조화를 가치로 생각하고 예술이 한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합예술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의도와 역할을 가지지 않는 예술로 자연스러운 흐름, 즉 탄생과 죽음, 부활과 그것들의 과정을 각자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문화, 사회, 정치적인 혁명의 토대를 한 데서 융합하여 하나의 방향과 움직임을 정립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하에 모든 것을 한데 녹이고자 했고요. 작가 스스로 작품에 융합시킴으로써 스스로 작품이 되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 요셉 보이스, 오노요코, 백난주미, 이 플렉서스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